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정말 얻어 걸린 책인데요. 그냥 무심결에 집어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육아서를 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모든 책들에 나와 있던 제 궁금함, 의문증을 한 방에 다 몰아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견한 게 너무나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들고 왔어요. 자, 이 책에서는 엄마의 무의식 속에 두 가지 비밀 코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첫 번째 비밀 코드는 엄마 냄새입니다. 엄마 냄새. 두 번째 비밀 코드는 엄마 색안경이에요. 엄마 냄새란 당연히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아이 몸에서 귀여운 냄새가 밴대요. 엄마가 아이를 못났다라고 보면 아이 몸에 못난 냄새가 밴대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도 이 아이는 왠지 모르게 못난 아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바로 엄마 냄새래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러한 냄새를 심어준 거죠. 그래서 받는 것 없이 왜 예쁜 애 있죠. 보기만 해도 예쁘고 뭔 짓을 해도 귀여운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히 뭐 준 것도 없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바로 엄마 냄새 때문이라는 거죠. 어려서 예쁨을 많이 받은 아이는 그냥 예쁜 냄새가 그냥 몸에 배서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아이를 예뻐하게 되는 거래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애는 똑같이 엄마의 나쁜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아이를 대한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면 내 아이를 집에서 막 구박하거나 야단치거나 뭐 이럴 때 으이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딱 심겨져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이를 그런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고 나 역시 먼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막 자기가 어딜 가도 직장에 가도 자기는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굉장히 당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항상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뭐 이럴 때 엄마가 항상 이 당돌한 것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나가서도 유독 사람들이 자기를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또 되게 좀 버릇없게 보고 당돌한 아이로 보는 거죠. 이렇듯 엄마가 풍기는 냄새에 아이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대접한 대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 정말 잘해야겠죠, 아이한테. 내 아이는 그럼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지금? 사랑의 냄새를 풍기고 있나? 마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나? 아니면 못마땅한 냄새를 풍기고 있나? 잘 보셔야겠어요. 바꾸려면 엄마를 먼저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번째 엄마의 색안경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보는 눈, 그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든 뭔가 색깔이 낀 안경을 끼고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색깔이라는 게 엄마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엄마의 심리 색깔대로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색안경, 이것은 콤비 플레이를 항상 한대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엄마가 내 아이가 소심해 라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아이한테서 소심 냄새와 불안 걱정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이 소심함이 없어지기는커녕 아이한테 그 냄새가 배고 엄마의 걱정과 불안이 아이 몸에 또 배고 하는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법칙이에요. 왜 어떤 승려가 굉장히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마술을 부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마법을 가지고 싶다. 그 승려한테 가서 저에게도 마법과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제가 그런 능력을 드릴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숭이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마세요. 원숭이를 떠올리지 않으면 당신은 그 마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단하군요. 그 원숭이를 떠올리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밥만 먹으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만 하면 원숭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원숭이, 누워있을 때도 원숭이, 서서도 원숭이. 어딜 가나 나는 이 원숭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머릿속은 온통 수백 마리의 원숭이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당장 그 승려에게 달려가서 나 마법 같은 거 안 가져도 되니까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원숭이나 좀 치워주시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다? 프레임 효과라고 해요. 이게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잖아요. 어떤 틀에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아이를 자꾸 소심 안 했으면 얘 너무 소심하지 않나, 자꾸 소심함을 들이대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 갖고 사는 거죠. 그 소심한 아이를 보면서, 그죠? 이 엄마의 색안경이 자녀 양육의 거의 90%를 좌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맑은 안경을 끼고 사랑의 냄새를 풍겨야 그 자녀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맑은 안경 끼고 사랑의 냄새를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엄마 마음속에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욕심.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게 많죠. 그리고 엄마의 이 냄새와 색안경은 엄마의 무의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엄마의 무의식이 어떻길래 이런 색안경을 끼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무의식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참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은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의 모습이 담긴 거죠. 보통 소심한 성격을 걱정하는 엄마들은 자기가 소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 색안경을 끼고 고쳐야 된다는 냄새를 풍기는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독이 든 사과와 같은 사랑이래요. 이 소심한 아이 성격 고쳐보겠다고 막 달라들고 애쓰는 엄마가 더 큰 문제래요. 아이를 그런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쉽게 잘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아이를 활발하게 만든다면서 준비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막 낯선 경험 속으로 끄집어 넣는 거예요. 발동이 늦게 걸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천천히 걸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막 다그치거나 혼자 잘 있는 아이를 막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너 좀 밝아져야지. 친구들이랑 가서 놀아야지. 그럴수록 아이는 더 주눅이 들게 마련이죠. 저도 어릴 때 되게 좀 엄청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고, 다른 밝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막 열댓 명씩 몰고 다니면서 노는 거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했지 내가 말 걸 생각은 못하고 정말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저희 엄마도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학교에 있는 밴드부 있죠. 거기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나름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낯선 환경에 진짜 우리 엄마가 막 저를 집어넣을 때마다 좀 부끄럽게 짝이었고 정말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고 나도 언젠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나를 벌써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가.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니까 그거를 정말 딱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도록 자기는 이제 밝은데 내보낸다고 보냈는데 이렇게 주눅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소심하니까 자존감이 낮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성적인 성격과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오히려 내성적인 아이들이 자존감이 더 높을 수가 있대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왜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은 없어도 자기 내면에 굉장히 단단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저 절실하게 느껴요.
내성적이라고 해서 말을 못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지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이것을 이 아이, 내성적인 아이를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만드는 것은 애 성격이 아니에요. 부모의 불안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성격은 아이들의 기질이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기질과 싸우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요. 집에서 왜 아이들 뭐 아우 우리 애는 적극적이야 막 고집이 세 온순해 빨라 뭐 느려 이런 거 다 기질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기질은 일종의 아이의 소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소질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해줘야지 아니면 이렇게 북돋아줘야지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너는 이런 성격은 안 돼 저런 성격은 안 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이런 기질이나 아이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아이는 못난 아이가 되는 거죠. 왜 잘못된 아이니까. 내가 보기엔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니까 정상으로 안 봐주는 거예요. 내 성격도 못 고치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의 성격도 너무너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성격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 기질은 그 아이의 생존 능력이에요. 걔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죠. 왜냐면 그 아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죠? 아이의 생존 기술인데 만일에 그 아이가 생존 기술로 안정적인 것을 택했어. 근데 엄마는 막 밖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숨는 방법을 개발해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살아남기가 더 쉽겠죠. 그런 엄마의 또는 부모의 욕망 때문에 기질 싸움을 하는 순간 자식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이제 이런 아이의 운명의 흐름을 잘 타고 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는 애가 이제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 모습으로 너는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 거야. 너 정말 좀 나부대고 부산하고 좀 주의력 없지만 오히려 그 주의력 없는 부산한 모습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 관심을 두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면 그것도 좋은 성격이 되는 거죠. 소심한 성격이 나쁜 거면 그냥 두면 되는 거지 좋다 나쁘다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심한 성격은 정말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의 입말을 듣지 않는데요. 입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이런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그 마음을 느껴요. 우리 아이 최고 막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막 저걸 어떡하면 좋아 걱정돼 죽겠네. 그럼 내 아이는 불량품이라는 뜻이 그런 마법을 거는 거래요. 자,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발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격은 어렸을 때 성격은 바뀌지도 않고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면 자기 성격이나 성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보충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를 평생 보충해 나가면서 사는 것인데 여기서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간섭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풍기는 귀여움과 기쁨의 냄새에 취해서 금방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엄마의 시선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게 엄마가 중요하다면 지금 저 아이의 모습이 문제아가 아니라 내 아이가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1도의 법칙. 180도로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안 돼. 내 인생을 180도 바뀌게 하는 건 안 된다면 1도만 바뀌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 1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거죠. 1도씩만 바뀌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80도는 못 바뀌었어도 10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성찰과 성장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자기를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는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 책에서는 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초자아와 자아, 그리고 이드라는 게 있어요. 초자아는요, 제가 만일에 뭔가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잖아. 밤에 야식을 끊기로 해놓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안 돼. 너 지금 이 시간에 케이크 먹으면 너 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하고 막아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논리로 막아서는 게 초자아라고 하면, 이드는 괜찮아, 먹어. 아유, 먹자야. 지금 배고픈데 한번 좀 먹으면 어때? 하는 게 이드라고 하죠. 그럼 자아는 뭘까요? 자아는 이 초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먹을까 말까 굉장히 갈등하는, 그게 바로 자아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엄마가 졌어요. 이드에게 져가지고 먹었어. 케이크를 크게 한 입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내 옆에서 떠들던 이 이드는 후루룩 사라지고 나서 뭐만 남느냐? 내 옆에서 바른 말만 했던 초자아만 남는 거예요. 그 초자아가, 쫓겨났던 초자아가 몇 배로 커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으이그, 이 한심아, 너 그런 약속도 못 지키고, 그래, 너 살이나 뒤룩뒤룩 쪄라 그래. 응? 하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 이참에 그냥 냉장고에서 뒤져가지고 남은 빵도 다 먹고 라면에 막 밥까지 말아먹어.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케이크를 한 입 무는 순간 이제 통제력, 자제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까지 막 말아먹고 나서 자책감과 후회, 자학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초자아가 주는 벌이래요.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게 우리의 자아고요. 짜증이 나서 아기를 막 때렸어요. 막 등짝을 후려치고 막 엄마 말 왜 안 들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좀 가라앉고 나면 이드 엄마가 사라지고 이제 초자아 엄마가 쑥 올라와가지고 너 미쳤냐? 네가 엄마니?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네가 엄마야? 막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너 그러다 애들 망친다. 이게 자책과 불안감의 벌을 주는 거거든요. 초자아가. 좀 무섭죠, 그죠? 그런데 이 엄마들 성향 중에서는 알아보자면 초자아가 너무 강한 엄마가 있어요. 초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옳은 것만 말하고 항상 옳은 길로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엄청 팍팍해지겠죠. 어딘가 긴장되고 딱딱하고, 쾌락을 자기가 즐겁고 너무 이렇게 쾌락적인 거를 불편해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정색을 하는 거죠. 완벽주의라서 막 실수도 용납을 안 해요. 열등감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얼마나 하겠어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거 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그죠? 남의 시선도 신경을 많이 써요. 남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 남을 굉장히 신경 쓰는 초자아가 강한 엄마거든요. 이런 잠재의식 속에 내가 잘하나 못하나 막 늘 감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긴장되겠죠. 이 가혹한 초자아 엄마는 굉장히 교양 있고 점잖게 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속은 엄청나게 차갑고 무섭대요. 전 절대 폭력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는데, 하지만 물리적인 애를 막 진짜로 때리는 이 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있어요. 언어 폭력과 눈빛 폭력이죠. 막 니까짓게 뭘,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이까짓게 뭘, 니까짓게 뭘 이런 걸 하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과 눈으로 때리는 거야, 아이를. 아이는 그걸 다 느낀다니까요. 특히 자기 아이가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자기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초자아 엄마는 엄청나게 무자비해진대요.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 어떻겠어요? 대개는 막 생기가 없어, 애가. 항상 눈치 보고 주눅 들어있고. 엄마가 했나 안 했나, 잘했나 못했나, 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아이 정신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그죠? 그 잠재의식 속에는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를 버릴까봐 막 두려워하는 마음도 숨어 있어요. 난 그런 엄마, 아이가 틱장애를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의 아이들은. 또 엄마가 경멸할수록 아이는 주눅 들거나 반항하고, 또 그 모습이 다시 경멸해. 아이가 막 반항하니까 엄마가 그 모습이 막 아이가 더 경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경멸을 부추기게 되고, 또 그래. 계속 악순환이야. 엄마가 시선을 보내고 아이는 반항하고 그 모습에 더 경멸하고 또 반항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바뀌면 된다라고 그 엄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바뀌면 내가 경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노력도, 아이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초자 엄마는 자기 아이를 착하고 바르게 키운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병든 아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면 엄마도 있어요. 체면 엄마. 이제 자기의 체면에 금이 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체면에 집착하는 엄마는 인사에 집착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뭐 6살, 7살 때 인사를 잘 안 하잖아. 애기들이 하기 싫어하면 5살 때 막 뒤에 숨고 막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머리 꽁 쥐어 박혀도 인사 안 하고 집에 와서 막 우산으로 맞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예절 교육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아이가 인사를 안 하면 엄마가 인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얘가 인사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분명 교육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하고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아이는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래요. 또 인사를 안 하면 우리 애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얘가 좀 숫기가 없어서요. 너 부끄럽지, 맞지? 막 이렇게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왜 덧붙이는 걸까요? 그건 아이를 디스하는 거래요. 아이를 깎아내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심어주게도 되고 또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얘가 문제예요.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아이를 부끄러운 아이나 숫기 없는 아이, 낯가림 많은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는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아이가 지금은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그냥 불안을 견디는 엄마,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무는 엄마가 되라는 거죠. 인사 안 한다고 막 아이를 붙들어 놓고 막 야단치고 때리는 거가 그게 올바른 가정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아이가 언젠간 하겠지. 지금은 인사를 잘 안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아무리 못해도 아이가 본 게 있는데 나 정도의 예의는 있을 거야 하고 끝. 더 이상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쨌네 저쨌네 나 사람들이 나를 어쨌네 저쨌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체면은 눈치잖아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아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당연히 엄마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방법은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게 쉬우니까 그걸 하려고 하죠.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둘 다 상처만 남고 원망만 가득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일 쉬운 걸 하려면 엄마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뭐 쉽기만 하진 않죠. 하지만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위민 전략 아시죠? 위민 전략이라는 거죠. 사사건건 눈에 걸리고 내 생각이 뭐가 틀려. 뭐 애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가만 놔둬. 이렇게 괜찮다고 볼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걸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색안경을 벗지 않으시면 이 아이가 영원히 문제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엄마 혁명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것. 그게 뭐겠어요? 문제아라고 봤던 내 아이를 정말 정상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이 그냥 완전체입니다. 더 이상 바뀔 수도 없고 이 모습이 가장 적절한 모습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엄마의 혁명이에요. 엄마가 마음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리고 아이를 바꾸려면 엄마도 고생, 아이도 고생이지만 엄마 마음을 바꾸는 거 엄마 혼자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엄마를 바꿔봅시다. 엄마를 1도만이라도 바꿔서 사랑의 냄새를 일단 아이에게 줘야겠죠. 이 세상에 엄마보다 못난 아이는 이 세상에 없대요. 내 아이가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 아이를 죽이는 순간이랍니다. 자녀에게 실망을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할 때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사망을 한대요. 죽는데요. 그렇죠. 못난 아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못난 아이로 보는 못난 엄마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애가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면 공부에서만 나보다 좀 못한 존재겠거니 존재 전체가 나보다 더 못하거나 못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아이를 찾으러 가봤더니 20분째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20분째 손을 씻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자기 누나들이 전부 고대, 연고대를 다 갔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죠. 그런데 자기는 시험에서 매일매일 100점을 맞아오다가 한번 80점 이렇게 한번 맞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엄마가 막 옷걸이를 몇십 개를 같이 한꺼번에 들고 막 온몸을 구타하고 때리고 100점을 받았을 때 단 한 번의 칭찬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순간 이제 메타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강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씻고 샤워를 너무 씻어서 정말 몸이 달아질 것 같은데도 그걸 끊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정신적으로 숨 쉴 틈을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초자아가 굉장히 강한 엄마들은 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 뭐 그러면 돼 괜찮아 이렇게 이드가 강한 엄마가 있어요. 이드가 강한 엄마는 아이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조금 이기적인 엄마라고 할 수 있죠. 내 즐거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인 거야. 내 재미를 위해서는 아이를 대하는 게 조금 소홀해도 괜찮아.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런 엄마가 인성이나 아이의 성장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목적의식도 별로 없지만 그냥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런 주의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으나 이 이드 엄마는 조금 있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이기적인 마음은 좀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먼저 정신적으로 조금 즐겁고 편해야 아이한테도 좀 편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속에 약간의 이드 엄마가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살짝 이드인 엄마는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이도 너무 엄마가 자기만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목이 막 답답하겠어요, 그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둘 다 좋은 거죠. 다 그러고 사는 거래요. 너무 초자아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불행해지는 이유가 엄마의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결혼한 남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 커플 중에 엄마의 교육열이 엄청 대단한 경우가 있대요. 저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의사와 결혼한 다른 직종의 여성들은 좀 그게 부담이 있나 봐요. 이게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하면 자기 탓이 되진 않을까 싶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육에 막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은 막 어릴 때부터 교육에 완전히 올인을 시켜가지고 정말 특출나게 잘 했대요, 공부를. 근데 자기 시동생의 아들은 그렇게 초반에 잘하지도 못하고 항상 그냥 중하위권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성적에 막 완전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점점점 성적이 곤두박질 치고 그 시누이의 아들은 시동생의 아들은 점점 성적이 막 오르더니 급기야 자기는 지방대를 가고 그 시동생의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여자의 인생은 완전 사라졌죠. 남는 게 없죠. 엄마의 핸디캡, 컴플렉스, 질투 뭐 하나 풀린 게 없고요. 엄마의 자존심, 존재감 하나도 세워진 게 없고요. 근데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또 아들을 공부 안 시키고 놔둘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닮아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누명을 막 쿨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고 막 시동생 아들하고 비교당해도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시아버지 눈총에도 꿋꿋하게 버텨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좀 이해는 가요, 그죠? 하지만 이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삶까지 짊어졌던 아이는 아주 그냥 그 실패의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라 엄마 인생까지 실패시킨.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큰 짐이 되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엄마의 욕망이 그 아이에게 투사가 되는 바람에 아이가 엄마의 인생까지 짊어지고 살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게 엄마 자존심의 아바타이고 엄마 구원의 아바타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는 애를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포장지 속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알고 보면 엄마의 욕심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면 우울증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울한 증상이나 행동이 신체 증상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이에요. 우리는 막 우울증에 걸리면 막 깔아지고 누워있고 싶고 막 다 막 처지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이 이런 가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요. 게임 중독, 지각, 가출, 일탈 행동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도 막 짜증, 화 막 이런 많이 내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짜증, 화가 아니라 우울증에서 오는 거래요. 두통, 피로. 애들 막 이유 없이 고3 때까지 계속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는 애들 있죠. 우울증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상들은 엄마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증상이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엄마가 힘드니까 또 그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 상황은 더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 절대로 감정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데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말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은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겉으로는 막 웃어요. 막 죽을 만큼 힘들어도 계속 아이는 웃어요. 그렇게 아이가 병들어 간다는 걸 엄마만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을 빨리 알아채야 아이와 엄마 전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가 이제 더 심각해지면 엄마에게는 눈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눈빛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온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의 눈빛. 완전 적을 쳐다보는. 이게 너무나 심해지면 아이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갑니다. 정말 적대시하는 엄마를 막 잡아먹을 듯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이 있어요. 전 그런 눈빛을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눈빛의 무의식적인 의미는 너도 죽일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들어있대요. 이 적의 눈빛은 자기 존재가 부정됐을 때,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됐을 때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딱 나타내주는 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딱 건드려지면 뻥 터지는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때 정말 이유 없이 완전 사고 치는 애들 있죠. 참았다가 이제 끝장을 내는 거죠. 이렇게 막 한심한 놈, 쓸모없는 놈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눈빛이 발사가 되잖아요. 진짜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고 그런 말이 거듭이 되면 그 아이의 가슴과 뇌에 구멍이 뚫린대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과연? 사라져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는 이제 심각하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야단을 쳐도 막 쥐죽은 듯이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좀 성격상. 대꾸 한 번도 안 하는 아이들, 귀 막고 눈 감고 막 지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더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막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큰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일 때 막 애들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응? 쟤 요즘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엄마가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할 방법이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혀를 깨무세요. 혀 깨물고 참는 연습. 자, 오늘부터 혀를 깨물고 무조건 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보느냐.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었던 이 잔소리 있죠. 잔소리. 도대체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지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혀를 깨물고. 그럼 그게 잔소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해요. 그 글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물 자주 마셔라, 장난감 하나만 갖고 놀아라, 조금만 먹어라,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 흰자만 먹지 말고 노른자도 같이 먹어라, 자기 전에 씻어라, 그죠? 학습지 해라, 영어 단어 외워라, 역사책 읽어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똑바로 앉아라,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네, 아몬드 그만 먹고 호두 좀 먹어라. 이거 제가 하는 말 중에 정말 많은 말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죠? 다들 그렇죠? 하루 종일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그냥 한 달만 혀를 딱 깨무시고 참아보자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 말고는 다른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는다. 보면 거의 다 아이를 감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써보세요. 전부 감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 말 않고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요?
별 수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 맡겨버리라는 거죠. 아이를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혹시 아이가 지 세상 만났다고 완전 막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인생,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애를 믿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와 대화가 단절되거나 아이가 이상하게 눈빛이 딱 저기에 눈빛이 딱 들어온다. 띵동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엄마는 그때부터 무조건 혀를 깨무셔야 합니다. 그 방법만이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방법 배우셨죠? 혀 깨물기 방법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유아든 청소년이든 심지어 자기 남편한테까지도 저는 이 방법을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